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을 맡은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게 되면서 여야가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 포함한 정치권 상황, 현직 여야 보좌관들의 눈으로 꼼꼼히 분석해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경남 봉화마을에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전화 연결합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오늘 첫 순서 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입니다. 보좌 하니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의 이동윤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들어가는 사람 또 나가는 사람, 지금 국회의원회관 정말 어수선하겠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사 준비하고 있고요. 들어오는 당선인실은 이제 방 배정, 방을 고르는 작업들 하고 막바지 하고 있고요. 이제 나가는 의원실은 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5월 22일이면 방 배정은 다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 보죠? 아마 지금 다 방 배정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네. 오늘 저희 방으로 들어올 당선인 측에서 와서 네. 방 상태 확인하고 갔고 저희도 방 짐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 전이라서 좀 이렇게 미세 조정. 미세 조정. 네. 사실상 뭐 정해지긴 했는데 미세 조정. 네. 미세 조정에 관한 어떤 특별한 질문은 제가 다음 질문으로 드릴게요. 자, 근데 로얄층이 있어요? 6층인가요? 몇 층인가요? 우선 로얄층이 그 국회 잔디밭, 그 돔이 있는 본청이 그 잘 보이는 그 잔디밭 쪽 그 라인이 가장 이제 좀 선호를 하고요. 네네. 거기 중에서도 6층, 5층 이상 좀 약간 몇 층이죠? 거의 의원회관이? 그 앞쪽은 9층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5층에서 9층 사이가 아무래도 전망이 좋다 보니까 예. 9층 중에 5층이면 아파트 로얄층 따지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네, 네. 그 전망, 조망이 잘 되느냐. 그 다음에 입구에 들어왔을 때 동선이 가깝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6층에서 당선 많이 됐나요? 이번에? 6층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예, 6층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저희는 참고로 이제 초선방이어서 3층에 거의 이제 약간 구석이었는데 네네. 그쪽에 배정받은 의원실은 여야 막론하고 좀 다 이번에 안 됐습니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해 주시는 이제 미화원 그 여사님이 어떻게 우리 라인이 이렇게 됐냐 너무 이렇게 개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좀 어떤 특정 라인이 있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자,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껄끄러운 관계인 두 분이 있습니다. 김기현, 황운하 두 분인데 의원회관 5층 나란히 쓰게 됐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 제기하면 또 이렇게 조정도 해주나요? 이게 결국 당에서 지도부가 방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의 의제 문제예요. 방 배정 변동은 가능하고요. 지금 원래 김기현 대표가 워낙 또 대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550호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층의 중앙에 있는 그 방을 이미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오랫동안 쓰셨겠네요, 거기. 네.
20대는 모르겠는데 21대는 일단은 확실히 그 방을 지금 썼어요? 현재를 그 방을 쓰고 계시고 그 옆방이 현재는 서병수 의원실인데 이번에 이제 안 되셔서 이제 그 방이 아마 조국 혁신당에 넘어갔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방을 지금 황운하 원내대표한테 배정을 한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이 서병수 의원님 전에 제가 19, 20대 때 보좌했던 이학재 의원실이었거든요. 인천에 예, 그래서 인천 서구인가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7년 정도 그 의원실을 그 위치를 썼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 명당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거기 그 조국 혁신당에서 황운하 이제 대표 원내 대표니까 대표를 이제 배려해서 거기 이제 로얄층 좋은 전망이 좋은 것을 준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관련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1심에서 어쨌든 징역형을 이제 받은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 옆방으로 오는 게 2차 가해 아니냐는 게 이제 김기현 의원 측의 주장인데 그 공감이 꽤 사실 갈 심각하게 수밖에 보시는 없어요. 거네요. 네네. 자, 어떻게 되는지 그건 봐야겠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현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면서 법안 이제 국회로 넘어갔고요. 장외 여론전도 벌이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재표결합니다. 이동윤 보좌관님, 네. 28일 표결에서 가결 이제 가능하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까? 아직 저쪽 그 국힘 쪽 표 17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고 오늘 박주민 전 원내수석도 그 이제 여당 의원들께 뭐 메시지를 보내고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죠? 것처럼 개별적인 설득 작업. 네, 네네. 하고 있는 것처럼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노력은 하고 있다. 네. 아주 드라이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드라이한 게 좋아요, 사실은. 자, 우리 김민정 보좌관님은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밝힌 의원이 안철수, 유이동, 김웅 이 세 명이잖아요. 예. 17명까지 갈까요? 지금 일단은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대체로 이제 부결을 예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게 당내 선거 또는 원내 선거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되더라도 이게 지금 최종 이탈표가 그러면 어디까지 나오느냐도 또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했을 때 네네. 1차 때는 이제 부결되고 2차 때는 가결됐는데 이탈표가 상당히 나왔었고 그다음에 2차 때는 이제 그게 늘어나서 가결이 됐던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기각을 했지만 그래서 이게 부결이라도 압도적 부결이 이제 아닌 경우에는 당내에 어떤 분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재의결을 앞두고도 이게 이제 중론이 다 부결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당에서는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론은 정했죠, 지금. 당론은 일단은 부결하는 네,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또 가서 직접 표결을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 본회의에 얼마나 저희 국민의힘 의원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출석하느냐도 지금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을 해서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되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의원의 모수가 줄기 때문에 이게 가결할 때 필요한 찬성의 표가 주니까 민주당에 유리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역 의원들을 본회의에 출석시키는 것도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17명이 변수라고 하는데 네. 사실 지금 얘기가 뭐 낙천했거나 낙선했던 의원들이 변수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분들보다 지금 현역 의원 중에서 22대 총선에 당선된 분들이 좀 변수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시간이 더 많거든요. 대통령의 남은 임기보다 지금 22대 당선된 현역 의원들은 그 자기 4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게 본인에게 또 당에게 유리할지를 생각해서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결이 이제 대세고요. 네. 이제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한다. 방심할 수는 없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야, 그래요. 자, 그다음 질문 드릴게요. 역시 특검법 관련입니다. 28일 본회의에서 이제 특검법 통과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해병대원 특검법 전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재추진한다 이렇게 지금 방침이 서 있죠? 네, 네. 계속 얘기하고 있고 28일 날 안 되더라도 네. 특검법 뭐 물론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저희가 이제 당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네. 워크숍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도 국정기조 전환 법안에 그런 특검법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검법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저희 민주당의 모습이죠. 네네. 자, 그러니까 이동윤 보좌관한테 하나 더 이어서 여쭤볼게요. 그럼 이제 그 해병대원 특검법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것들도 이제 발의되고 추진이 될 텐데, 자, 이 특검 전국이 계속되는 상황. 이거는 책임은 역시 정부 여당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희 민주당이라고 뭐 특검을 이렇게 남발하고 싶지는 않죠. 정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 올바르게 바로 가는 게 중요한데 특검법이 뭐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는 상황인데 그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법처럼 우리가 이거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최상병의 사망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거고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된 것도 검찰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특검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특검 전국 계속되는 거 솔직히 저희한테도 정치적 부담일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필요한 거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정 보좌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뭐 거대 다수 야당이 특검법을 이제 연이어 밀어붙이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지금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전국은 이제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저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제 28일 이제 다음 주에 재의결이 되면 이제 다수가 부결을 예상하는 바 이제 민주당은 당연히 이거를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또 갑자기 민주당은 어쩌면 가결보다는 부결을 그러니까 속내로는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특검법이 해병대원 특검법 말고도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제 김정숙 여사 이슈가 있잖아요. 뭐 버킷리스트다, 특혜성, 혈세, 관광이다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뭐 김정숙 여사 특검도 하자, 김혜경 여사 특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좀 밀어붙이기는 조금 버거운 상황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전국을 주도하려고 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부결되면 또 1호 법안으로 낸다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이슈로 끌고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번 다음 주 표결에서 속내로는 이제 부결을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여당 내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법의 핵심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얼마만큼 개입했냐, 외압이 있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가결시켜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특검 과정에서 나오는 사안들을 두고 네. 여당과 정부, 당정 관계에서 여당이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최상병 특검은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여당이 여당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 사안이 아니에요. 군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군의 기관과 군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자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는 거는 뭔가 대통령실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지적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먼저 이동윤 보좌관님한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장동혁 수석 대변인은 원내 수석 대변이죠.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위한 군부를 지피고 있다. 그리고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여당에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을 무슨 동네 강아지 부르듯이 얘기한다. 너무 쉽게 가볍게. 자,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 압박이 탄핵 추진을 위한 수순이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에 대한 얘기를 저희도 물론 말씀을 드리다가 나오기는 하죠. 네. 근데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건 내려와라가 아니라 국정기조를 전환해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네. 보기에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고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뭔가가 쾌한 게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렇게까지 국민의 요구를 받지 않는다면 결국은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는 거지 탄핵을 먼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김민정 보좌관님한테는 우리 청취자가 드리는 질문으로 가름을 할게요. 2351님. 저는 국민의힘 책임 당원입니다. 총선 패배 원인이 특검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니면 다가오는 선거 또 필패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어떻게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뭐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특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저희가 요 재의결을 앞두고 예를 들면 당내에서 뭐 3분 정도가 찬성하겠다고 했지만 또 기존에 찬성을 한다고 했던 분 중에 반대로 돌아선 의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돌아선 이유를 들어보니 특검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다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특검법을 어떤 정쟁의 수단이나 레버리지로 삼아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기 위해 이 특검을 어떤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감이나 부담 때문에 오히려 찬성을 했다가 반대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민주당이 진짜로 그 특검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일단 지금 그 수사 외압 부분에 있어서는 공수처의 수사를 결과를 보고 그게 미진하면은 대통령께서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기자회견 때. 그래서 지금 일단 공수처장이 임명이 됐으니 좀 그 부분을 좀 지켜보고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김진표 국회의장 오늘 퇴임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개헌,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고요. 앞서서 당선인 연찬회에선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는 정치인 향해서 수박이라고 부르면서 역적 배반자로 여기는 건 대의민주주의 큰 위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동윤 보좌관님 어떻게 보세요? 김진표 의장님뿐만 아니라 역대 의장님들이 의장이라는 그러니까 입법부 수장을 자리를 맡으면서 본인들이 뭔가 이뤄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고 네네. 그게 지금 김진표 의장님처럼 이제 21대 마무리하는 의장님은 저희가 이제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개헌이라든지 연금 개혁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21대 내에서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22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논의했던 성과들은 남아서 22대의 기초가 되겠지만 그걸 마무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되면 또 새로 시작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약간 소모적인 시간을 보낸 거 아니냐, 그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 아니냐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김진표 의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아까 이제 수박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그 양당의 정치가 약간 극단으로 가면서 강성 지지층들의 발언들이 많은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그리고 각 당의 당원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를 그만큼 크게 키우고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요거 일종의 과도기라고 봐요. 요게 어떻게 돼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잘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팬덤 정치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가 흔들릴 것인지에 대한 거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라고 할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인정을 하고 조금 반목이 아닌 협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회가 거듭났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여야 정치권의 지도부들, 정치인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김민정 보좌관님. 이게 뭐 의장님이 이제 21대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은 21대에만 나왔던 얘기는 아니에요. 매 역대 국회마다 나왔는데 저는 굳이 김진표 의장님의 그 아쉬움이 더 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새로 시작하는 22대 국회가
그 팬덤 정치가 더하면 더했지 이게 덜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소모적인 정쟁만 앞으로 4년 동안 더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서 네. 좀 그렇게 절망감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대에 다 결론을 못 냈지만 이것이 토대가 돼서 뭐 22대에 발전된 논의가 되겠지. 이게 기대가 되면은 다소 여기서 결론이 안 나더라도 그래 22대 때 잘 됐으면 좋겠다는데 그 어떤 22대에 대한 기대치가 없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자, 추미애, 우원식 두 분 이제 경선을 국회의장 후보 경선 치른 다음에 추미애 당선인이 이제 패배를 하니까 그때 탈당 러시가 좀 있다 그래요. 탈당 신청이 그렇게 많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당선인이 세상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만 민주당에 나도 민주당에 남아있다. 떠나지 마라 이렇게 또 당원들을 다독이기도 했고요. 오늘 그 워크숍이 열리죠. 당선인들. 네. 여기서 좀 당원 어떻게 권리 강화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이동인 보좌관님. 오늘 워크숍은 22대 국회를 앞두고 이제 입법 과제라든지 당의 네.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당원권 강화 관련된 의제를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 다만 의원님들끼리 얘기는 하시겠죠. 당선인들끼리. 이제 어쨌든 그 목적이 다른 워크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원권 강화에 대한 거를 민주당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남아 있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민주당 당원이지만 당을 생각한다면 당에 남아서 당이 잘 되도록 계속 매정 어린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떠나지 않고 남아서 계속 목소리를 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원들이. 자,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뜻하지 않고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해외 직구 문제로 잠룡들이 일제히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직구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MZ세대들한테 되게 민감한 문제고 일종의 민생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 대선 잠룡들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김민정 보좌관님 대선 경쟁 전초전이라고 보세요? 네, 전초전이라고 보고요. 진짜 뭔가 여러 사안에 대해서 다 그렇게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는 거면 사실 뭐 이런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런 당권이나 뭐 대권 경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은 피력해야 되는데 사실 직구 말고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어떤 그 당권을 놓고 하는 또는 대권 멀리는 대권을 놓고 벌이는 전초전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정 보좌관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가닥 잡았다. 아니다. 일단 가닥은 잡았다. 그러나 네. 그걸 어떻게 끝까지 줄지는 지금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여러 목격담이 나오고 있고 예. 해외 직구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고 그다음에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지율이잖아요. 이게 네네. 아무리 이제 뭐 여러 목격담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현안에 대해 설전을 벌인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낮으면 소용이 없는 건데요. 네. 최근에 지지율을 보면은 이제 뭐 8일에서 9일 사이 뭐 뉴시스가 의뢰한 그 당대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이 이제 48%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 한동훈 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실익 계산 중일 거라고 봐요. 물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하면 지금으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네. 그런데 이제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제 거대 야당을 상대로 계속 이제 소수 여당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다가 이제 총선 과정에서 계속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어쨌든 정부 여당은 서로 합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호흡을 계속 맞춰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는 어쩌면 전당대회 이제 당대표 출마하는 것보다 뭐 다음에 있을 재보궐선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방선거를 노릴 수도 있다. 네. 네, 그런 이제 전망도 있습니다. 자, 김민정 보좌관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다시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어서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도 모른다. 탈당 시사했습니다. 이에 박수영 의원이 더 빨리 나가셔도 좋다. 그리고 일각에선 또 아니 그럴 거면 당대표 경선 나와서 한 전 위원장하고 한번 붙어봐라. 이런 설전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저희는 최근에 요 설전 아니어도 홍 시장님이 계속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때렸잖아요. 근데 예. 굉장히 수위 높게 때렸는데 뭐 애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실 저희 당내에서는 와 이런 비난이 오히려 그 비난의 의도와 진위와는 다르게 한 전 위원장의 존재감만 더 부각시키는 거다. 이제 오히려? 예,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쨌든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당대표로 이렇게 선출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뭐 막을 방법이 없다면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굳이 뭐 이렇게 친윤 의원들까지 한동훈 때리기로 얻을 실익이 과연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제 갈라서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네. 제가 이동윤 보좌관님한테 여쭤볼게요.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해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국고 손실과 직권남용 주범은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는 공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뭐 무슨 얘기냐면 누가 공무원에게 어떤 지시를 해서 결국 김 여사가 인도 가게 됐는지, 그리고 기재부 예비비 승인이 어떻게 사흘 만에 났는지 따져봐야 된다. 뭐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수사 어렵다면 당연히 김정숙 여사 특검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어요? 물타기죠. 김정숙 여사가 인도 간 거에 대해서 아마 책에도 책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최초의 인도 측 초청 대상은 대통령이셨는데 본인이 네. 못 가게 되기 때문에 여사라도 뭐 보내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정부 내에서 내용들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공식 초청장을 보내온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초청장이 있다고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정숙 여사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외교 당국 간의 협의 끝에 간 건 맞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영부인들이 외교하는 것들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마치 뭐 관광여행 갔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격하는 거는 현실을 정확하게 사실을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물타기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혹시 짧게 한마디만 우리 김민정 그런데 보좌관님. 정치권에서 보통 정쟁을 벌이는 이슈들이 새로운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보다는 늘 수면 아래 있다가 그게 떠오르는 건데 사실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그 회고록이 그 트리거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버킷리스트 얘기는 뭐 책도 나왔었고 여러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굳이 이번에 이 회고록이 나옴으로써 이 이슈가 더 불거진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는 구도로 간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좀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정 보좌관이 언급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무선전화 ARS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한테 아주 그 신선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시간 한 1,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8228님. 국회 본회의장에 보통 이제 중진이나 대표 이런 분들 제일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초선들이 뒷자리에 앉고 중진들이 맨 앞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앞에 앉습니다. 특히 선진국 의회는 중진이 앞자리입니다. 중진들이 앞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뒤에다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 보기 싫었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이 보좌관님.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아마 앞자리에 앉으신 뭐 그렇게 배치된 것도 있지만 뒤에 이제 역할 가지신 분들도 앉으시게 원내대표 당대표 뒷자리에 앉으시거든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각 당끼리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선. 예, 동선이 앞에 앉으시면 회의 진행에 방해도 될 뿐더러 뭐 뒤에 앉으셔서 뒤에서 이제 그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내용들이지만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게 좀 민주적이 사실 그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게 민주적이긴 한데 이게 또 운영되는 걸 보면은 그 지도부들은 뒤에서 계속 수시로 계속 긴밀하게 논의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앞자리에 앉으면 네. 카메라에 찍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뒷자리에 앉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좀 주먹 좀 쓰는 친구가 제일 뒷자리 구석에 앉았었는데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정 보좌관, 민주당 이동윤 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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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고속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0km 정체되고 있고요. 8탄 분기점 부근으로도 주춤합니다. 이후 비봉에서 용담터널과 또 광명역에서 금천 구간으로 각각 6km씩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은 평택 고덕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사고 여파로 뒤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진부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Yeah, we got the news. 바쁜 일상 속에 정보를 주는 우리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야.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를 다루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 IT 뉴스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마련한 1타 IT 코너입니다. 오늘은 1타 IT 강사인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책임 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이 가짜를 쏟아내는 딥페이크 시대에 개인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아람 책임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이 시간에 사람처럼 보고 듣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오픈 AI사의 새로운 인공지능 챗 GPT-4o 모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명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이 인공지능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를 베꼈다. 이렇게 문제 제기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4.5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련 영상을 찾아보셨습니다. 네. 그게 라이브에서 시연을 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인공지능이 사람의 목소리에 빨리 반응하는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면 그걸 또 다 알아듣고 대답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스칼렛 요한슨의 지인들이 막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네 목소리 아니냐.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이 들어보고 깜짝 놀란 거죠. 내 목소리다? 네. 근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된 내용이 좀 있어서 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미 9개월 전에 이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스칼렛 요한슨한테 연락을 했었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의 목소리를 이 인공지능 비서에다가 좀 쓰고 싶은데 라이센스를 좀 줄 수 있겠냐. 네. 이렇게 라이센스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스칼렛 요한슨이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지금 상황에서 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해요. 네네. 일단 한번 거절을 했죠. 그리고 이 챗GPT-4.5를 출시하기 이틀 전에 다시 연락을 했답니다. 근데 연락을 했는데 사실 연결은 되지 않고 그냥 연락이 왔었다 정도로만 남아 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막상 그러고서 그냥 쓸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쓴 근데 거예요? 이틀 전이면 사실은 이게 거의 다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라이센스를 해줄래? 이렇게 연락이 사실은 이틀 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실 내가 거절을 했는데 내 목소리를 가지고 목소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제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의 어떤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했다는 거는 좀 이해는 안 되는데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이게 막 논란이 되니까 일단은 오픈 AI가 어떻게 했냐면 이 목소리를 내렸어요. 이 논란이 된 목소리 이름이 스카이인데 네. 스카이 목소리를 일단 내리고 변명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사실은 이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아니다. 우리가 목소리 전문 배우를 고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 맞잖아요. 거의 이제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게 약간 논란이 있어요? 목소리냐 아니냐가 지금? 네,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본인의 목소리 같다 아니냐가 있지만 굉장히 흡사하다는 게 모두의 의견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아니다. 우리는 목소리 전문 배우를 쓴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논란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지난주 발표를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화 허라는 영화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네.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남자의 이야기를 스칼렛 담은 요한슨 건데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그 인공지능의 목소리를 담당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발표가 끝나고 사실은 샘 알트만이 본인 SNS에 허라는 글자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영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약간 의도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책임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도용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최종 많이 결론은 참고를 아니지만. 했을 것이다. 네, 최소한. 많이 참고를 했을 것이다. 이게 저의 의견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고 스칼렛 요한슨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한다. 너희가 이 목소리를 어떻게 학습을 시켰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네. 나의 정체성을 보호해달라. 지금 이런 입장을 논란이 지금 아직 되고 있는 거네요. 최종 네. 결론이 안 나오고. 맞습니다. 엊그저께 나온 이야기라서요. 네네. 그렇다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인공지능 AI 장기적 위험 연구하는 안전팀이 있나 봐요. 슈퍼 얼라이먼트 팀이라고 하네요. 네. 이걸 사실상 해체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슈퍼 얼라이언트 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던 팀인가요? 네, 일단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는 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최근에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범용 인공지능 AGI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처럼 전반적으로 사고하고 말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사실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학습은 시키고 있지만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이 출력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이 굉장히 위험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이 슈퍼 얼라이먼트 팀의 의도는 이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를 명확하게 밝혀서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지하게 중요한 조직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죠. 근데 이게 작년 7월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돼서 이 팀이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 게 이 오픈 AI가 너무 상업적으로 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원래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어떤 그 기여 이런 것들을 목표로 만들어졌는데 이거 돈 버는 거에 너무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퇴사를 한 2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일리아 수츠케버라고 하는 이 샘 알트만과 공동으로 이 네. 오픈 AI를 창립한 멤버가 있고요. 또 기술을 담당을 했던 얀 라이케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네. 이 오픈 AI에서 안전 문화와 관련된 프로세스가 반짝이는 제품보다는 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샘 올트먼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반응을 했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방식이라는 게 이게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하면서도 심각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알아봤는데 네. 이 슈퍼 얼라이먼트 팀에서 연구하던 내용 앞으로 존 슐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창립 멤버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멤버가 이끄는 팀에서 이 내용을 이어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하지만 얼마나 진정성 있는 연구를 할지는 사실 미지수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관련되는 얘기긴 한데 요번 뭐 안전팀 해체 조치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거를 좀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사실은 이번 조치 안전팀의 해체는 지난 11월 이후에 어느 정도는 좀 예견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샘 알트만이 잠깐 CEO에서 해임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의 이유가 사실은 이 이유였거든요. 샘 알트만이 너무 상업적으로 가고 있다. 우리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 해서 이사회에서 해고를 결정을 했는데 네. 당시에 해고를 결정한 4명 중 1명이 이번에 해체된 팀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한 지점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상업적으로 방향을 전환한 데에 대해서 우려가 조금 있고요.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인공지능 기업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의 작동 원리를 실제로 해독을 해냈습니다. 이 언어 모델을 우리가 개발자들은 블랙박스로 취급을 네. 하고 있어요. 네네. 뭐냐면 어떠한 기동을 해서 출력이 나오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걸 까보면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블랙박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말하자면 블랙박스의 해독에 성공을 한 겁니다.
기존에 조그만한 소규모 언어 모델들을 중심으로 해독을 한 사례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언어 모델을 대상으로 이 언어 모델의 계산 중간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석한 사례는 거의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밝혀낼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특징을 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윤리적으로 활용하고 안전하게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 이 해독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들도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지점이다라는 부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두 가지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스칼렛 요한슨 도용 의혹, 그다음에 이제 안전팀 해체 문제, 이 두 가지 사례를 듣고 보니까요. 어제 온라인으로 열렸던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의미가 더 부각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선 AI 서울 정상회의 어떻게 열리게 됐는지 또 규모나 뭐 참석자까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 서울에서 AI 서울 정상회의라는 게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차 AI 정상회의예요. 한 번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작년 11월에 영국에서 1차 회담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가가지고 정상회담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1차 회의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그 회담의 약간 후속 조치로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제 첫날에는 각국의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리시 수낙 영국 총리하고 같이 정상 세션을 공동으로 주재를 했고요. 이 정상 세션에 참석한 인사들, 이 G7 국가의 정상급 인사들 참석을 했는데 뭐 카말라 데비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라든가 저스틴 트리드 캐나다 총리, 또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이렇게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이 각국 정상들은 AI의 안전성 보장 그리고 혁신, 촉진 이런 미래의 견인 방안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은 둘째 날인데요. 네. 장관급 회의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참석한 장관들은 어제 정상회의 논의 내용에 좀 더해서 각국에서 AI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 가능한 AI 발전 방향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니까 1차 회의 영국, 2차 회의 한국 그러니까 두 나라가 좀 주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후속 회의니까 논의의 폭도 더 넓어졌을 것 같은데 서울 선언이 발표됐더라고요. 서울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방안을 토대로 서울 선언이라는 걸 공동 서명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핵심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AI의 논의에서 안전과 혁신과 포용성을 중점적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그 우선 순위에 대해서 좀 정의를 했고요. 특히나 AI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배치하고 사용하는 분야에서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에 굉장히 집중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전제했습니다. 이 서울 선언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상호 운용성을 지닌 보안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 동의를 했고요. 또 각국의 AI 안전연구소 요거를 설립을 해서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또 각국에서 이 AI와 관련된 정책 개발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부분과 기업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포함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산업계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AI 기업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 각국의 정상 이야기를 했지만 좀 굵직한 AI 혹은 IT 기업들의 수장들이 또 다 같이 참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에서도 참석을 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참석을 하셨고 또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이렇게 두 기업에서 참여를 했고 그밖에 IBM이라든가 오픈 AI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엔스로픽, 네. 아마존 이렇게 우리가 AI와 관련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던 이런 곳의 CEO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총 16개 굵직한 기업들이 참석을 했고요.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별도로 AI 안전 서약이라는 걸 맺고 책임 있게 AI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동의를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아까 뭐 서울 선언 말씀하시면서 AI 연구 감독기관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해서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안전 정상회의는 한국하고 영국이 초반에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안전연구소 설립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지난 11월에 가장 먼저 나왔던 이야기고요. 이번에는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AI 환경 엄청나게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대비하는 안전기술이라든가 우리의 규제 이런 것들은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이게 어떤 하나의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AI가 개발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제적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단일 국가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연구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계 주요 국가들이 AI 안전연구소 현재 설립을 해 있는 상태예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영국, 또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이렇게 5개국에서는 이미 AI 안전연구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의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지 그 평가 기준이라든가 평가 체계 이런 거를 조사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회의에 참석했던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 혁신 과정에서 AI 악용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AI 반도체 기술력 경쟁이 이제 시작된 시점에서 삼성의 고민도 커 보여요. 실제로 반도체 사업 총괄하는 DS 부문 대표 전격 교체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교체가 굉장히 사실 의미가 있는데 DS 부문이 지난 201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 정기 인사가 아니라 원포인트 여기만 찍어서 수장을 교체한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 이번이 단 두 번째 있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되게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전략을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을 매우 강하게 느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번에 원포인트 인사로 내정된 분이 전영현 전 미래사업기획단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 반도체 사업을 좀 이끌어가게 된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사업에서 주도권을 좀 많이 잃었어요. AI 중심으로 봤을 때 많이 좀 잃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까? 살짝 늦은 감이 예,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이 글로벌 AI 반도체를 주름잡고 있는 게 엔비디아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른 기업들이 조금 쫓아가기 벅차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치고 나갔군요. 엄청나게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인 게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AI를 대응할 수 있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실제로 마하1이라고 하는 그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와 현재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AI 반도체는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냐 그리고 그 사용에서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냐 이걸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데 사실 이걸 제일 잘 쓸 수 있는 기업은 IT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활발하게 연구하는 곳 중 한 곳인 네이버와 현재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 12월에 AI 반도체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반도체의 특징은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는 건데 개발자가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좀 유연한 반도체라고 해요. 네. 그래서 GPU보다는 조금 더 우리 사정에 맞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AI 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가 없다고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AI 기술 경쟁도 치열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이랄까요? 어떤 이런 거는 좀 아직은 좀 미비하다. 이런데 나름 반가운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이게 짤막하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디지털 권리 장전에 대해서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20개 정책 과제를 제안을 했고요. 예. 그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8개에 대해서는 핵심 과제로 8개 핵심 과제. 네. 예. 이 8개 핵심 과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 윤리를 확보해야 한다. 첫 번째고요. 또 딥페이크 이야기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에 대응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학습에 이용되는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다음으로 디지털 재난과 사이버 위협 범죄에 대응하는 것, 또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체 수단 확보하는 것, 비대면 진료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하는 거. 비대면 진료까지 네. 들어가 있네요. 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 이렇게 8가지를 핵심 과제로 잡았습니다. 네. 연결되지 않은 권리, 잊힐 권리. 요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네, 요즘에 사실 그 다들 핸드폰 들고 다니시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밤이고 낮이고 연락 진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주말에 이 메신저 울리면 막 가슴이 덜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는 실생활에서는 너무 우리가 느끼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8대 과제, 핵심 과제에 들어갔다는 게 또 되게 이채롭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늘 연결되고 싶지는 않다. 나를 좀 네. 내버려둬라. 그런 권리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원격 근무나 초과 근무가 있는 기업들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8대 핵심 과제 가운데 지난 총선 때도 이제 많이 언급됐어요. 딥페이크 활용한 가짜 뉴스 대응 부분. 이 부분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은 이 딥페이크에 대해서 뭐 굉장히 지정되어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기자회견 한번 했었어요. 뭐 때문에 했냐면 이 얼굴을 활용한 가짜 투자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법 제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탐지를 하고 또 규제적으로 처벌을 내릴지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분께서 글을 주셨습니다. 9478님. 딸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줄 때 잘 가는 것보다 잘 멈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AI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너무 좋은 표현이십니다. 예.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올바른 방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뭐 파도가 덮쳐온다 이런 표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쓰나미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파도는 어디 가서 잠깐 피하면 피할 수 있지만 쓰나미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걸 논의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AI 기술이 인류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책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유도 선수를 꿈꾸는 19 선경이는 오늘도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차세대 유망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요즘 선경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요. 대동맥 판막증과 전립선암 수술을 하신 80살의 할아버지와 지역 복지센터 청소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75의 할머니. 그동안 살던 무허가 집에서도 내쫓기듯 나와 마을에서 마련해준 공동 창고 공간에서 임시로 살고 있는 선경이 가족. 불안하고 힘겨운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훌륭한 선수가 되어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보답하고 싶다는 선경이. 선경이가 지금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당분간 낮 기온이 대부분 25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함양의 낮 최고 기온 30.7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모레까지 이렇게 경상권을 중심으로 30도를 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6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2도 분포.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6도, 세종, 대전 29, 강릉 31, 대구 32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22도에서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햇볕도 강하겠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내일 낮 12시부터 3시 사이에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가 정점일 때는 야외 활동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오존 농도도 내일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나쁘겠고 특히 충남과 전남은 매우 나쁨 상태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레까지 청정하겠습니다. 모레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동쪽 일부에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일요일 오후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 일부 제주를 시작으로 월요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서해안과 수도권, 충청권, 전북 내륙 등 역시 오늘처럼 서쪽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까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4.4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형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오는 28일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재의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방역당국은 접경지 10개 시군의 축산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복귀 의사를 밝혀야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의료 현장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 단계 소비자 경보를 내렸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위험 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는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공식 추도식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총리, 여야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고인을 국회의원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분입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봉하마을 묘소를 지난 18일에 찾으셨습니다. 그래도 참배객들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나요? 네,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당선자들이 이제 각 지역에 함께 지지하신 분들랑 함께 많이 오셨다고 하고 내일은 아마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일도 가십니까? 내일은 저는 못 갑니다. 아, 예, 미리 갔다 오셨으니까. 네네. 자, 당시 참배록에 대통령님 이광재입니다. 이번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총선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네, 이번에 제가 분당에 이제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출마를 했었잖아요. 네네. 출마를 할 때 정말 이 험지라는 말이 없애는 정치 개혁을 하고 싶다. 네. 이 분열된 나라를 좀 하나로 끝내는 한 전기를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루지 못해서 죄송하죠. 네. 그런 뜻으로 방명 참배록에 그렇게 이제 적으셨어요. 네네. 자, 정치권 안팎에선 이광재 전 총장은 노무현의 첫 보좌관이라는 타이틀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또 첫인상 어땠어요? 노무현 국회의원이 당선되시고 나서 이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한 3시간 정도 인터뷰를 한 게 사실상 첫 만남이거든요. 인터뷰 3시간 했습니까? 네, 긴 시간 인터뷰였는데. 뭘 그렇게 물어봤어요? 3시간 동안? 제가 살아온 계정, 정치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양김의 이 분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주 다양한 질문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3시간? 네. 근데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결론을 내실 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그런데 네.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써달라는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정치는 모르지만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되도록 써달라. 네네.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대통령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사명이 중요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고요. 네네. 또 하나는 당시 제가 24살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한테 비서실 구성의 전권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고 24살이 뭘 알겠어요. 근데 국회의원 보좌관 진영의 부서진 구성의 전권을 주고 저한테 어쨌든 일에 책임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서 이분이 상당히 과감한 분이구나. 깜짝 놀랐었어요. 역사 발전의 도구, 사명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면접을 정말 잘하셨나 봐요. 정권을 받으신 거 보니까.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네. 우리 이광재 총장님 이력 보니까 1988년에 이제 보좌관 생활 시작해서 이후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까지 약 15년간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습니다.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 역정 저희가 다 알다시피 유난히 굴곡 많았습니다. 떠나지 않고 계속 곁을 지켰어요. 왜입니까? 하나는 사람이 어려울 때 떠나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신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노 대통령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한다. 예를 들면은 고시 합격을 했을 때 60명 뽑을 때였거든요. 네네. 그때 고졸 중에서 유일한 합격자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이때 고시 합격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권양숙 여사님하고 혼인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이제 제안들이 오는 거 그런 걸 단칼에 자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세무 변호사라서 돈을 잘 벌다가 이 전두환 정권에서 고문당하는 이 학생들을 변론하면서 인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래서 무엇은 사명이 있으면 운명을 거는 정말 멋있는 남자 떠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도 눈물이 많은 인간적인 그러면서도 또 사명감의 단호함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지금 우리 총장님 어록 좋습니다. 사명을 걸면 운명을 건다. 이게 짝짝 맞아요 지금.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함께했던 기간 중에 기억에 남는 최고의 순간 언제입니까? 정몽준 후보가 이제 지지를 철회해서 단일화를 했잖아요. 네네. 단일화하는 날 밤에 지방 갔다 오셨다가 이제 저희가 한 시내 한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이제 피곤하다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론조사 진행 중인데 앞으로 네네. 2-3시간 되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건가? 네.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거짓말 이렇게 했는데 진짜 코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 정말 주무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단일화 후보에서 제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니까 눈 뜨시고
저를 꽉 안으시면서 자, 또 선거운동 하러 가자.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이분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보다는 그 무엇을 향한 그 열망 이런 것을 강한 분이라는 걸 제가 아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순간. 네. 자, 그렇다면 네. 고인과 함께했던 시절 중에 있어도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네. 자, 그렇다면 고인과 함께했던 시절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한 장면만 소개해 주세요. 아무래도 노 대통령 서거 때가 제일 가장 힘든 시절이었고요. 네. 96년도 종로 선거, 92년 떨어지시고 95년 떨어지시고 96년 종로 떨어지고 나서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이분을 붙잡기 위해서 제가 종로 청진동에 한 60평짜리 식당을 차렸을 그때가 제일 노 대통령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던 시절 같아요. 청진동.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흔히들 이제 바보 노무현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정치적 계산보다는 원칙에 충실하다, 원칙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 뭐 여러 가지 함의가 아마 담겨 있는 그런 호칭인데, 네. 고인의 여러 정치 행보 가운데 이광재 총장 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어떤 부분이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떨어질 게 뻔한데 부산에 계속 출마하는 게 저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근데 네. 그때 제가 좀 안 말리셨어요? 엄청 말렸죠. 엄청 말렸어요. 안 들어요? 정말 왜 이러십니까라고까지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명분과 실리가 충돌할 때는 명분을 따라라. 왜냐하면 정치는 현실에서도 승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에서도 승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하다가 제가 이 강원도에서도 출마에 떨어지고 분당에서 떨어지고 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더 절실히 느끼고. 이번에 진짜 노무현 대통령 길을 따라가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그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를 새삼 이제 느끼고 계시다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네. 자, 지금 방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 문자가 2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박지수님, 바보 노무현 대통령님 이유 없이 좋습니다. 진정 서민을 위했던 분이라 생각합니다. 8484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운 분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죠.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한 대통령이죠. 그리고 인간의 얼굴을 한 정치인이고 지도자고, 우리가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마음속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치를 바꾸는 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정말 그리운 분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그 그리운 마음 지금까지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2024년 정치 현실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2024년 정치 현실에서 노무현 정신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자, 일단 지역 감정 해소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 정치의 한 큰 축이었어요. 네네. 만약에 이번 총선 결과 노 전 대통령 봤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박재호 최일호 의원 낙선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다. 네. 전재수 의원복은 장하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선거법을 개정해서 좀 권역별 비례 스케일 제도를 만들어서 각 당이 좀 다른 지역에서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 당선돼서 했으면 이 나라가 좀 더 통합됐을 텐데 아마 선거법 개정에 대한 아쉬움도 크셨을 겁니다. 네. 자, 또 이제 연결되는 얘기긴 한데 또 재임 시절에 지방 분권이 큰 화두였잖아요. 근데 이제 수도 이전 추진했지만 뭐 헌재 결정 막혀서 무산되기도 했고, 근데 현 여권이 또 국회 이전 등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방 분권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노무현 정신이 어떻게 구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이 세종시를 이전할 필요가 있고 이제 총리실도 저는 세종시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지방이 이렇게 살기 어려운 거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리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헌법에 보면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이게 사실 사문화되어 있는 건데 일자리하고 집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책임지고 헌법에 전면에 내세워서 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전환될 때가 온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진보 진영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자이툰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런 사실은 보수 진영 아젠다였는데 그게 현실화됐어요. 지금 네. 이제 정치적 양극화, 대결 정치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네. 노 전 대통령이라면 어떤 제안 내놓을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극심한 대치 정국에서. 글쎄요,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 국가 위기적 상황이 온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면에서 한 번쯤 2년 뒤에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는 한번 대타협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 지금 총리를 바꾼다고 해놓고 지금 전혀 뭐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면에서 그 야당과의 저는 협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복수 추천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 그 민생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각을 해내지 않으면 난 이 나라가 위기 속에서 탈출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네. 어쨌든 여야의 전격적인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이게 네네. 한편으로는 최상병 특검 같은 걸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부분은 특검대로 받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2년 뒤에 이 개헌을 저는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가 온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총리 지냈던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광재 총장을 두고 노무현을 가장 닮은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그건 그 과분한 칭찬이신 것 같고요. 아마 떨어질 줄 알면서도 강원도지사 출마를 정세균 총리가 엄청 말렸거든요. 그래서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배지가 중요한 거라고. 아, 요번에 그 분당이요? 강원도지사 나갈 때도. 예, 그리고 이번에 강원지사 때. 종로에 네. 양보할 때도, 곽상원 변호사한테 양보할 때도 말씀이 계셨고, 이번 분당 출마할 때도 네. 참 많이 만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민이 많았지만 노무현한테 그 말씀, 명분과 실리가 충돌하면 명분을 지켜라. 그 말씀이 계속 저한테 와닿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종로에선 이제 양보를 하신 건데, 종로가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의원 지낸 지역구잖아요. 그런데 이광재 총장님한테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 30년 살았고요. 네. 그리고 대학 다닐 땐 또 종로구에서 창신동에서 야학 교사 생활도 했고, 또 종로에 출마하려고 준비도 많이 했었고. 그러나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의리를 지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제가 봉화마을에서 정말 먼지만 펄펄 날리는 그거 봉화마을에서 그 묘역을 내가 완성하고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몇 개월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제가 떠날 때 네. 내가 노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의리를 지키고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한 제가. 예. 그랬더니 사위 문제가 딱 닥쳤군요. 네. 제가 양보하는 게 맞고, 또 곽상원 변호사가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후회 없어요. 네네. 후회 없다 이거죠. 양보한 거. 네. 자. 당선돼서 너무 기뻤어요. 물론 제가 떨어져서 슬펐지만. 자, 추도식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올해 추도식 네네. 공식 슬로건은 고인이 2004년 12월에 프랑스의 솔본대학교에서 가졌던 연설 한 구절인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그 의미 한번 평가해 주세요. 어제의 삶의 결과가 오늘이고 내일의 결과가 오늘의 실천이니까요. 노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요. 노 대통령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하나는 국민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경쟁과 연대가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따뜻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3대 목표이셨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각자 도생을 해서 살 수 없는 이런 한국 사회가 좀 더 우리가 미래에 좀 안정된 삶을 꿈꾸려면 아마 우리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성장 전략과 새로운 연대가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자,
추도식을 앞두고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일시 귀국했습니다. 네. 김 전 지사 이광재 총장 소개로 노무현 대선 캠프에 합류한 건 맞습니까? 네, 저랑 기획팀에 같이 일했고, 네. 제가 국정상황실장을 할 때 네. 저희 팀에 같이 일했고, 그때 전재수 위원도 전부 같이 일했죠. 거기서 국정상황실 장관이 3명 나왔으니까요. 합류하면서 알게 된 겁니까? 그 전부터 좀 인연이 있었어요. 그 전에 뭐 인연이 있었고, 기획팀에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고, 워낙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국정상황실장 할 때 스카웃을 했죠. 네. 자, 김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복권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의 차기 주자 후보군으로 꼽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 일시 귀국 기간에 공식 추도식 참석 외에 여러 인사들 만날 거라 이제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당연히 이광재 총장 이름도 거론이 됩니다. 만나실 약속 잡으셨나요? 네, 저는 뭐 만나야죠. 네. 오랜 인연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복권을 해줄지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일 어려운 시기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니까 제가 따뜻하게 만나야죠. 네. 자, 거기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외부에서 우리가 정치권을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친문의 가장 어떻게 보면 친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고 이제 친문이라고도 뭐 거기 겹치는 분들도 있는데 친문 구심점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회동하는 정치적 의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김 전 지사 만나면 김경수 전 지사 만나면 어떤 말씀 해주실 생각이세요? 저는 지금 22대는 이번에 국회에 당선된 분들의 시간이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다. 지금은 김경수 지사는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미중 갈등이 한반도 운명의 가장 결정 변수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도 보고 유럽도 더 보고 세계가 어떻게 기후 위기나 디지털 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지 네. 오히려 이 축적의 시간을 좀 더 갖는 게 좋겠다고 저는 말할 생각입니다. 네네. 빨리 한국을 떠나라. 잘 알겠고요. 2002년 대선을 이른바 팬덤 정치 효시로 평가하는 분들 많습니다. 노사모 열풍 이후엔 주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적극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는 양상이 하나의 한국의 중요한 정치 현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요. 당시 모습 짧게 한번 회고해 주세요. 어땠는지. 결국 국민의 킹메이커였죠. 국민들이 돼지저금통을 모아서 그 대선 자금을 마련하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이었고. 네.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노사모 모임에서 여러분 뭐 할 겁니까? 라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물어보니까 네. 감시, 견제 이렇게 감시, 다들 너무 견제. 놀랐죠. 네네. 자, 그런데 노사모에서 지금 20년 뭐 지났습니다. 20여 년. 그러면서 우리 전 세계가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치 양극화라는 이제 화두를 끌어안게 됐고요. 그 가운데 이제 팬덤 정치가 있다. 팬덤 정치의 명암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최근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저는 결국은 팬덤을 그냥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군가를 열심히 네. 사랑하는 또 지지자가 있어야 정치인에 성공하는 거니까요. 근데 한 번쯤은 노사모 때는 이걸 상대를 크게 공격하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BTS가 전 세계에 이렇게 더 많은 BTS 팬들을 모으는 아미를 보면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더 발전하면 더 좋을 텐데 왜냐하면 정치에서 제일 쉬운 거는 상대를 공격해서 우리를 결집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더 많이 중간층이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많으면 더 한 사회가 좀 더 밝아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정치적 양극화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 결국 정치적 양극화는 예. 경제 양극화라는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네. 전쟁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 양극화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과거 우리가 결국은 1920년대 30년대 초반을 보게 되면은 경제적인 빈곤과 극심한 경제 공황이 오니까 한편으로는 히틀러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루즈벨트 대통령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결국 이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는 치유하는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하나는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정치인들이 이거를 선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서 네. 국민들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그 노력도 함께 해야만 양극화를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때 민주당 안팎, 열린우리당 때 이제 친노 인사들이 주류.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친문계. 지금은 이른바 친명계 아니면은 뭐 명함을 못 내민다 이런 정도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체계가 거의 완벽하게 공고화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함 사라지고 일체성을 강요받는다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 저는 앞으로 그 정치인들의 평가 시스템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을 지지할 때. 네. 그런 면에서 너무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지지를 하는데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나아가려면 국민의 삶의 질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일자리나 집이나 교육이나 건강이나 노후연금 이런 것을 전국의 광역단체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해서 매년 지표를 발표하면 네. 열심히 일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들을 분별해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중심의 정치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적 중심으로 자꾸 정치인들을 평가해 나가야 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또 어떤 한 사람을 좋아하는 측면이 있어야 또 정치가 지도자가 탄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그 지도자를 선택해 나갈 때 우리 국민의 삶에 내 삶에 얼마만큼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가라는 걸 지표를 만들어 자꾸 평가를 해나가는 게 저는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야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되고 좀 분열된 정치보다는 통합의 정치가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정치인 이광재 다음 행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일단은 성남 분당에 출마했을 때 약속했던 것 중에 성남공항 이전하고 고도 제한 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해서 네. 이 판교에 있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집, 그다음에 하나의 기업 도시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을 꼭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육 개혁,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글쎄요. 어쨌든 저는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문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3253님, 이광재 전 총장님, 노무현 대통령님 두 분은 서로의 그림자 같습니다. 응원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광암터널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9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은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까지 12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방향도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9km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은 천안 분기점 1교 부근 1차로에서 낙하물 수거를 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반대 천안 쪽도 북공주 부근 2차로에서 낙하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은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북부산 요금소에서 덕천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서 엄선한 뉴스 파파뉴 코너입니다. 오늘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김혜림 에디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전국의 최대 화두입니다. 공수처가 관련 수사 진행하고 있는데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이 오늘 첫 출근했죠. 네, 맞습니다. 이 4개월 동안 공수처에는 수장 공백 사태가 지속이 됐었는데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훈 처장의 임명을 제거하면서 3년 임기가 21일부터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로 첫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자, 보통 첫 출근할 때 이런저런 포부들이 나와요. 네.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역시 그 해병대원 사건, 즉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오 처장은 그 최상병 사건 수사 인력이 부족한데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좀 빠르게 보고를 받고 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일 만큼 잘 챙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 대통령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냐는 물음이 나왔는데 원칙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공수처가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윤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겠냐는 질의도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적으로는 동의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관심이 모이는 사안인 만큼 부담도 크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근본적으로 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공수처 안팎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가 있는데 바로 수사력 부족 논란입니다. 네. 그 전임인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것을 수사력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오 처장 역시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장기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오 처장이 해야 하는 일들이 좀 산적해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그간 정치권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 네. 그런 이제 불만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이제 그게 뭐 수사 미흡 뭐 이 수사력 부족 이거하고도 결국은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관련 논란을 겪으면서 그 네. 여권으로부터 공수처가 정치질을 한다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 처장의 수사 지휘력의 가늠자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얼마나 네. 중립적으로 또 신속하게 처리하느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단은 실력 있는 공수처 차장을 잘 제청하는 게 첫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네. 차장 넘버 2죠. 그것도 네. 이제 중요할 겁니다. 자, 같이 이제 이끌어야 되니까요. 네. 자, 오 처장이 이끄는 공수처가 어떤 행보 보일지 앞으로 이제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다음 소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한 소식 준비했는데요. 네. 북한이 3대 일가에 대한 우상화를 굉장히 꾸준히 해왔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우상화에 대해서도 좀 박차가 가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김정은 우상화 박차.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그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화가 네. 김일성, 김정일 등의 선대 지도자들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것이 북한 매체에서 처음으로 포착이 된 겁니다. 네. 네. 이런 게 지금 처음인가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화만 별도로 포착된 적은 꽤 있었는데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같은 반열로 걸린 게 파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학교 교실 칠판 위에도 그 3명의 초상화가 줄줄이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네. 네, 지난 16일에도 중앙통신이 김정은의 학교 완공 현장 방문을 보도하면서 사진을 냈었는데 이때는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만 포착이 됐고 김정은의 초상화는 따로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포착이 된 겁니다. 아, 네. 세 개가 같이 이제 저 걸렸다는 건가요? 네, 나란히 걸렸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이 선대 수령과 동등한 반열에 올랐다. 네. 그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2012년에 김정은이 첫 집권을 했는데요. 네. 체제 출범 10년을 넘기면서 이제는 좀 우상화에 더욱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사진 김정은 사진이죠. 네. 이 사진 걸린 곳 어딘가요? 이게 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인데요. 1946년 설립된 중앙당학교의 전신, 중앙당학교가 전신이에요. 네. 여기가 좀 당의 엘리트를 양성하고 또 재교육하는 최고 교육 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또 여기에 사진을 나란히 건 게 또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학교에 각별한 좀 관심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네네. 공사 막바지에도 한번 방문을 했고 또 이번에 준공식 등에도 계속해서 방문을 하면서 꾸준히 노동당 간부 양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노동당 간부 양성 뭐 북한으로서는 또 특히 이제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인데 김정은으로서는 각별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또 사진도 그곳에 걸렸다 이렇게 봐도 네, 되나요? 맞습니다. 이 준공식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네네. 뭐 연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간부학교를 세계적인 학원으로 건설하는 일은 단순히 교육기관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주도하는 당의 명맥과 또 백전백승의 향도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최중 대사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네. 또 1세대 혁명가들의 이상과 신념으로 무장하는 것을 첫 번째 과업으로 내세우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위대함을 현재의 본인과 좀 연결하고자 하는 심리도 드러냈습니다. 네. 네. 과거의 위대함을 현재 본인과 연결하려 하는 그런 그 속내도 드러났다.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우상화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파급이 될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최근 좀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네. 개통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국내 반려견 문화에 큰 영향을 준 강영욱 보듬컴퍼니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인데요.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개통령이라면 개의 대통령이다. 네, 그렇죠. 개와 대통령을 합치는 옛날에 거죠. 농구 대통령은 허재였잖아요. 네, 이제 그죠? 개통령은 강영욱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와, 그러면 네. 이분이 그러니까 방송 출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유명해진 분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죠? 방송 출연에 나와서 정말 개를 잘 다루고 그러면서 그거를 결국은 자기 이제 사업까지 이제 시작을 연결을. 한 건데 네. 사업하고 연결이 된 건데 그 사업체 안에서 이제 논란이 나온 거네요. 네. 자, 그렇다면 자, 논란이 시작된 게 구직 플랫폼에 네. 후기 글이 올라오면서부터였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한 구직 플랫폼에 보듬 컴퍼니의 후기 글이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이게 18일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후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보듬 컴퍼니에서 퇴사하고 공황장애 또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 계속 다니고 있다. 부부관계인 대표이사의 가스라이팅과 인격 모독 또 업무외 요구사항 등으로 인해서 정신이 많이 피폐해졌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인격 모독, 업무외 요구사항, 정신이 피폐해졌다. 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좀 충격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 뭐 이제 배변 봉투에 스팸을 담아서 뭐 명절 선물로 줬다거나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예. 또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카카오톡을 설치하지 못하게 했다. 네. 본인들이 이제 지정한 메시지 앱만 쓰도록 했다. 또 메시지를 감시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네. 또 강영욱 대표가 메신저를 감시해도 된다라는 동의서를 직원들이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라는 네. 주장도 함께 나왔고요. 또 이런 부정적이고 좀 충격적인 후기가 한두 건이 아닌데 최근에 보듬 컴퍼니가 폐업한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명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TV 보도를 보니까 뉴스 보도를 보니까 이게 뭐 CCTV로 네, 감시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직원이 6명인데 뭐 9명인데 감시 카메라가 6개에서 그다음에 새로 설치했는데 직원 뭐 10명도 안 되는데 네. 감시 카메라가 20개 있었다. 네, 직원보다 더 많았다. 네. 그런 것들이 저는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무슨 뭐 업무 외에는 카톡 내용 절대로 못하게 한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게 좀 사내 괴롭힘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 반려견 훈련사라는 직업 자체가 좀 흔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배우는 기회도 좀 귀할 것 같고 또 일하는 판도 좁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인지 그 피해자 중에는 훈련사 위주로 이제 좀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강 씨나 강 씨 회사 측 입장 표명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내 괴롭힘 외에 다른 얘기들도 그러다 보니까 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또 처음에는 이게 보듬 컴퍼니 사내 괴롭힘 문제로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네. 그 범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훈련소에 맡긴 개 견주가 입금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강영욱 대표가 그 시간부터는 개밥을 주지 말라라고 했다. 네. 네, 이런 글이 올라와서 강 대표가 개를 학대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 가운데 몇 가지라도 사실이면 사실 충격적인데 이제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 네. 강영욱 대표 측은 아예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보듬 컴퍼니 측으로 전화를 해도 고객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라는 안내 음성만 들릴 뿐인데요. 따로 강영욱 대표가 이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KBS에서 현재 방송 중인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지난 20일 결방하기도 했어요. 이 강 대표가 고정 출연하는 프로그램인데 KBS도 아직 이 프로그램을 다음 주에도 결방할지 또 출연자를 교체할지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강 대표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네네. 네. 지금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 그 문자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2667님. 강영욱 씨 반려견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서 정말 좋아했는데 여러 논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는데 여러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관심 갖고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든 성배. 법 지식을 잔에 꽉 채워서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법이 한가득 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 오늘도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이름이 좋아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이거 진짜입니다. 예. 제 동네 저희 바로 앞집에 성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요? 흔한 이름 아닌데? 예. 네. 서울에 아닙니다. 그럼 아닌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줄 알았어요. 자, 여튼 그 서울에 사시진 않았고 나이도 지금 50대는 아니시잖아요. 예, 40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성배는 아니고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뒤늦게 음주운전 시인하고 어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신청됐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요약을 해주세요. 김호중 씨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경에 강남구 도로에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매니저가 대신 자수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이 의심을 가지고 추궁한 끝에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소실되었고 사실 김호중 씨가 그 이전에 스크린 골프장, 식당, 유흥주점을 거쳐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해 사고 현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음주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네. 그동안 대리운전도 막 하고. 그렇죠. 예. 그동안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지난 주말 전격적으로 음주 사실 인정했고 이를 토대로 어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경찰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 교사,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오늘 오후 검찰이 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네. 이제 뒤늦게 시인했어요. 그죠? 그 시인한 경위가 또 궁금합니다. 시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네네. 지난 주말에 김호중 씨 측이 음주 사실을 전격적으로 인정한다는 헤드라인을 보고 경찰 내부에서 구속영장 신청 분위기가 흐르고 있구나. 이 분위기를 김호중 씨 측이 감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고 전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은 사고 전후에 동선을 모두 다 추적합니다. CCTV 영상뿐만 아니라 동석했던 관련자들 진술도 확보하고 카드 결제 영수증 등도 확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술의 종류와 양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었죠. 그리고 국과수에 뒤늦게 채취한 김호중 씨의 소변을 정밀 감정 의뢰하는데 사실 8시간 정도가 지나면 혈중 알코올은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뒤늦게나마 그 소변을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하는 이유는 약 한 40여 시간까지는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분비되는 어떤 물질들 음주 대사체는 검출됩니다. 음주 대사체 검출 양에 비춰보면 적어도 사고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음주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국과수가 실제로 사고 당시에 음주 운전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회신 결과도 보내옵니다. 이 정도 정황이라면 그 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고 대신해서 자수하는 등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기다 동석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현장에서 이 시점에서는 음주 사실은 인정해야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뒤늦게나마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차량 3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근데 오늘 보도로 보면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소속사 본부장이 삼켰다. 와, 이거 사실이면 진짜 충격인데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과연 실제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겠는가? 삼켰다면 이 문제가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일생일대 중요한 문제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경찰에 아무리 찾아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겠죠. 상당히 그 행위 자체가
불량합니다. 구속영장 신청을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정황인데 이 경찰이 김호중 씨 자택 소속사 대표 자택뿐만 아니라 소속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가 최근에 재차 소속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었거든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찾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는데 결국 차량 세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사고 당시에는 김호중 씨가 SUV 차량을 몰았는데 그 SUV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없고 그 이전에 대리 운전을 통해서 귀가했던 세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역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없고 사고 이후에 또 다른 매니저가 운전한 차량, 소속사 차량을 통해서 경기도 구리의 호텔로 김호중 씨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차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는 대화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네네. 즉 음성 대화 내용을 통해서 음주 정황을 어느 정도 입증할 만한 단서를 확보할 수도 있고 사고 직후에 김호중 씨가 소속사 관련자 등과 일정 부분 대화를 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대화 과정에서도 음주 사실을 어느 정도 포착할 수 있는데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모두 다 소실된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음주운전이냐 사고를 냈냐 이거보다는 증거인멸 쪽으로 지금 얘기가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질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죄질. 자, 그렇다면 이 처벌 별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일단 특가법상 도주치상 자체도 중한 범죄인데 여기에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위험운전 치상 혐의는 사고 현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는 못했고 그 이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봤지만 전혀 음주 수치에 미달하는 즉 0%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이전에 술자리에서 동석한 이들과 어떤 술을 어느 정도 마셨겠는가? 즉 동석한 이들이 존재한다면 동석한 이들을 포함해서 n분의 1로 나눠서 그 술을 n분의 1만큼 흡입했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인데 이를 통해서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은 사실 법원 실무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의미는 앞서 술자리가 상당히 길었고 술을 마신 종류와 양에 비춰보면 적어도 음주 운전에 따른 조치 중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하는 0.08% 이상에 해당하는 술을 마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이미 경찰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말씀하세요. 즉 위험운전 치상을 적용할 때는 실무상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전제로 하는데 이 정도 상당 부분 술을 마셨다는 혐의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고 해도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범인 도피 교사나 증거인멸 교사에 김호중 씨가 직접 관여했는지 적어도 매니저가 대신해서 자수할 때 옷을 벗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범인 도피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상당한 중한 혐의도 어느 정도 입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범인 도피 방조 등 증거인멸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에 김호중 씨도 관여되어 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자, 무슨 뭐 옷을 갈아입고 무슨 뭐 어떻게 뭐 저 메모리 카드가 없어지고 여기에 이게 이제 증거 인멸 얘기를 하셨는데 사고 낸 후에 캔맥주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찰의 판단 이런 걸 흐리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경기도 구리의 호텔로 이동해서 편의점에서 김호중 씨가 캔맥주를 구입을 하는데 이 수사의 혼선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고 이후에 다시 음주를 하게 되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데 난점이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정적용이 있고 역적용이 있습니다. 정적용은 사고 이전에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역적용은 사고 이후 한참 지나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어느 정도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역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것인데 사고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셔버리게 되면 위드마크 공식 역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이전에 술을 마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로 음주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라고 항변을 하게 되면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슈퍼클래식 공연 강행한다고 해요? 일단 김호중 씨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출연료는 받지 않기로 했고 위약금 등 문제로 공연 강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공연 예매 티켓 취소 수수료도 소속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슈퍼 콘서트는 주최사가 KBS였습니다. KBS가 주관사인 두밀의 출연자 교체를 요청했지만 주관사가 촉박한 일정 등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죠. 결국 KBS가 주최 명칭 및 로고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KBS 교향악단 단원들도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미체포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통상 구속영장 청구 이후 2일에서 3일 뒤에 열리게 되는데 내일 공연은 어떻게든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청구 와중에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날인 24일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24일에 구속영장 아니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럼 이거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법원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24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면 둘째 날 공연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25일에 열린다면 일단 공연은 강행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비슷한 사례들 이번에 아주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 뺑소니에 아주 극적인 여러 백화점식으로 다 나온 것 같은데 거짓이 거짓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사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 지금 33살이더라고요. 그 젊은 나이에 엄청난 인기 스포트라이트 플러스 돈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지금 공연 수익 보니까 뭐 엄청나던데 그래서 그전에 제가 이성균 씨 뭐 이런 경우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커진 인기 그다음에 갑자기 많이 번 돈 이런 양축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막 당황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모든 거짓에 거짓을 나는 이런 행동을 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수수료, 매출 손실액, 손해배상액 이 약간 그 돈 문제가 또 크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김호중 씨는 사고 직후에 음주운전이 발각되면 연예 활동은 끝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발설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사실 통상의 사건이었으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논의될 사안 자체가 아닙니다. 곧바로 자수했으면 음주운전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도 상당히 낮습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2주 정도에 깔끔하게 음주운전했다. 그렇죠. 상해에 불과하니까. 조금 자숙하고 그다음에 좀 이따 나오면 되는 건데 엄청난 사건으로 키웠어요. 숨기려다가 범인 도피, 증거 인멸이 이루어지고 조직적인 사법방해 정황까지 전해지면서 결국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법원 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이 공연 티켓 관련해서도 손실액이 만만치가 않은데 티켓 가격이 15만 원에서 23만 원 상당이랍니다. 이 만석 기준 예상 매출액이 40억 원 수준이라 취소 수수료를 소속사가 모두 부담한다고 하니 취소 수수료만으로도 12억 정도 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니 손실액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이고 김호중 씨가 현재 마사지기와 이어폰 브랜드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인데 광고 이 사안이 불거지면서 이 김호중 씨 얼굴이 담긴 광고 게시물이 모두 내려갔습니다. 업계 알려진 김호중 씨 모델료가 2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통상 광고업계에서는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 약 2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린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고와 관련해서 김호중 씨 측이 4억에서 6억 원 정도의 위약금을 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돈이 또 걸려 있는 문제군요. 다음 이슈입니다. 최근 영국 BBC가 버닝썬 게이트를 다룬 다큐멘터리 공개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에서 우리나라 몇 년 된 사건 다뤘다는 게 되게 이례적인데 그만큼 스토리가 된다고 봐야죠. 지난 19일 BBC 월드 서비스가 새 다큐멘터리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다를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버닝썬 관련 K-팝 스타들의 성추문 취재에 나섰던 우리나라 기자들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간 보도로 알려진 사실뿐만 아니라 새롭게 알려진 내용 또 고 구아래 씨의 역할이나 피해자 폭로 등이 추가로 담겼습니다. 네, 당시 이제 핵심 인물이었던 가수 승리, 정준영, 최종훈 모두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어떤 혐의였었죠? 승리는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2월에 출소했습니다.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 형기를 마쳤고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에 지난 2021년 11월 출소했습니다.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이들의 대화 속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규근 당시 총경도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자, 어떻게 뭐 경찰 출신인데 아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고요. 자,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새로 밝혀진 내용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진 게 다큐멘터리에서도
고인이 된 구하라 씨가 경찰과 연예계의 유착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죠. 버닝썬 사태는 성매매, 알선, 마약 불법 촬영 등 문제에 연예계와 경찰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 그 네. 유착 관계를 밝히는데 고 구하라 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고 구하라 씨가 당시 기자가 이 경찰총장이라는 인물이 실존하는가 의문을 가질 당시에 먼저 돕고 싶다고 나섰고 이 대화락에 등장했던 경찰이 알고 싶다고 하자 이 최종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아봐 줬다고 합니다. 고 구하라 씨와 최종훈 씨는 연습생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윤규근 총경은 알선 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네. 관련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삭제 등을 지시하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그 유착 관계를 규명하는데 고 구하라 씨가 역할을 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이 핵심 인물들 모두 출소했습니다. 이들이 네. 그런데 한국 사법체계에 혜택을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현행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의사에 반한 영상물 촬영과 반포 모두 징역 7년 이하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이들의 범행 당시에 적용되던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촬영과 유포 모두 징역 5년 이하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촬영과 유포 모두에 해당하는 정준영의 경우에는 징역 10년이 아닌 그 하한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는 우리나라가 각 죄 정한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가 아니라 각 죄 정한 형 중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영미권 국가에서 보기에는 이들에게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형 기준 개선할 필요는 있겠네요. 이 병과주의를 취할 것인가 가중주의를 취할 것인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통상 대륙법계 국가는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고 영미법계 국가는 병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가중주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한 형에 정한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 정한 형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한을 2분의 1 가중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하한을 신설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상한보다 하한이 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하한이 높아지면 그 형 선고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지난 2020년 마련되었는데 네. 현재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상당히 엄합니다. 이 부분도 일정 부분 개선해서 실제 선고되는 형을 더 끌어올릴 필요성도 충분히 제기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버닝썬 사건 계기로 소위 물뽕이라고 하는 마약류 또 강남 클럽에서 어떻게 마약 유통되는지가 이제 알려졌었습니다. 시간이 아주 짧게 남았으니까 아직 한 줄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실태 어떻습니까? 일선 경찰이 체감하는 단속 증가폭이 상당히 큽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병원 등 밀집한 강남을 중심으로 마약 관련 신고가 폭증했고 노상 네네. 마약 신고도 하루에도 한두 차례는 꼭 신고될 정도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네요. 지금도 마약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우 스칼렛 요한슨 새롭게 공개된 챗 GPT-4o에 자신의 목소리를 베껴서 사용한 것 아니냐 문제를 제기했었죠. 이 배우가 인공지능으로 나왔던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Her, H-E-R입니다. Her OST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캐러노의 The Moonsong 함께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이었습니다. Times we're small.